네, 신의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신의성질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네, 옳은 표현이죠. 자, 틀리게 낼 때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원용을 요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출제를 한다. 그럼 틀리는 것이다. 네, 그 다음 여기 임차권 양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임차권 하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어떤 권리를 가지죠? 임차인에 대해서, 즉 세입자에 대해서 차임채권, 차임을 받을 수 있는 차임채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사용수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 청구권, 이걸 줄이면, 세 글자로 줄이면 임차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있을 때 이 양도나 또는 전대, 돌려서 세를 놓는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동의 없는 양도 전대는요, 임차권의, 즉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무단 양도 또는 무단 전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만약에 임대인, 임차인, 그 다음에 이 임차권을 양수하는 시, 그러니까 B와 C 사이죠.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존속기간, 즉 A와 B 사이에 임대차 계약상의 계약의 존속기간이나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 여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냐, 그러니까 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B는 C에게 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시무교재 5페이지 상단,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투자신탁회사와 고객 사이에 수익보장 약정을 했다가 그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겠다. 뒤집었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같은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신의칙에 반한다고 해버리면 강행법규란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 그랬어요.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20페이지, 그러니까 기본 자료 2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변호사의 약정된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요.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질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변호사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똑같은 판례인데요. 세무사에도 이 지문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변호사 대신에 세무사만 바꾸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 이왕이면 여러분 다음 나와 있는 그 기본 자료의 판례도 확인해 주시고요. 인지청구권 있죠? 인지청구권. 인지청구라는 것은 이제 자가풀을 상대로 해서 주장할 수 있는 강제인지, 인지청구의 소송, 반드시 소송으로 제기해야 되죠. 네. 반대가 이제 임의인지라 그랬죠. 부가 자를 인지, 너는 내 자식이야. 이거 이제 임의인지인데, 자가풀을 상대로 하는 것은 강제인지. 자, 이것은 인지청구의 소송으로 제기한다. 근데 이 인지청구는 가족법상의, 즉 신분법상의 일신 전속적 권리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일정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해서 그 권리가 실효되는, 즉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래서 바로 이 보수액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문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이를 감액할 수 없다는데 틀렸죠? 감액할 수 있다. 적당한 범위 내에서 감액이 인정이 된다. 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을이 임차인, 갑이 임대인, 그 다음에 병이 이제 은행이죠. 그래서 집주인이, 임대인이, 갑이 자기 건물을 담보해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이 집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라고 하면
집주인 입장으로서는, 건물주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융자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세입자한테. 대항력 갖춘, 뭐 확정일자를 갖춘 뭐 이런 임차인이 아니다. 그냥 내가 여기 살기는 살고 있어도 난 대항력이 전혀 없는 임차인이다. 이런 식으로 은행 직원이 실사가 나오면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임차인이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응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병은행에 대해서 나중에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임차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까지 써줬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집주인이 변제를 하지 못해서 이제 경매가 들어가니까 바로 임차인이 태도를 바꾼 겁니다. 나는 확정일자의 강력한 효력을 갖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그 배당 요구까지 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임차인의 같은 행위가 신의측에 어긋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신의측에 반한다. 라는 뭐 이런 부분은 뭐 예외가 없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신의측에 반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데 틀렸죠. 볼 수 있다. 신의측에 반한다. 자, 밑에 있는 기억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판례 뭡니까? 이 판례는요, 채권자 A, 채무자 B. 그래서 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자꾸 안심을 시키는 거죠. 당신이 일정 기간 내 채권 행사를 하지 않아도 나는 소멸시효는 주장하지 않겠다. 원용하지 않겠다. 라는 태도를 보여가지고 채권자가 안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 행사를 좀 게을리했다는 얘기죠.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채권자가 뒤늦게 채권 행사를 하니까 채무자가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시효가 완성됐다.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난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돌변했어요. 자, 이거 어때요? 막 줄여서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같은 채무자의 행위는 당연히 신의측에 어긋난 것이다. 라는 것 같은 판례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마지막에 나와 있죠. 상당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처음부터 읽어주십니다. 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네, 여기 인지청권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아까 뭐랬어요? 인지청권은 가족법상 내지는 신분법상의 권리로서 일신 전속적 권리다. 그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 전속적 권리다.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는 신의성실의 원칙 중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 인지청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해서 그 인지청구라는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같은 내용. 확인하셨죠? 네. 네, 11페이지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보증채무. 자, 이것은 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했죠. 반면에 어떤 관계?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는 이때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네, 12페이지 뭐 특별한 빈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4번, 5번 판례 있잖아요. 같은 지문인데 우리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은요. 권리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권리 행사가 사회성 공공성에 반한다. 자, 이 1번과 2번이 권리 남용의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가 있고 그 권리 행사가 사회성 공공성에 어긋난다. 즉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소리. 줄여서 이것이 객관적 요건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주관적 요건으로서 그 권리 행사가 타인을 해할 목적성이 산다. 즉 타인에게 손해를 줄 어떤 고통을 줄 그런 목적성이 산다. 이것이 주관적 요건으로서 세 번째 요건으로서 제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일관성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을 모두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그것이 추세다. 그랬었죠, 여러분. 네. 네, 그것과 관련된 판례거든요. 그 4번 보시면 판례는 일반적으로 권리 남용에 의해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주관적 요건이 제가 세 번째 요건으로서 제시한 타인을 해할 목적, 고통을 줄 목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권리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어떤 사정이 있다면 그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추인될 수 있다. 라고 나온 판례고요. 거의 뭐 똑같이 나옵니다. 반복 출제되면요. 그대로 이 지문대로 그대로 이렇게 문장이 약간 뭐 길어졌다 뿐이지 그렇죠? 네, 똑같이 나옵니다.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가 있다면 즉 권리 행사가 있고 그 권리 행사에 어떤 사회성 공공성에 은한다. 즉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어떤 이런 객관적 요건이 있으면 그 속에 주관적 요건 타인을 해야 할 목적 즉 고통을 줄 목적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연속적으로 사무관 시험에도 나오는 다 옳은 지문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한능력자 제도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